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 여러분 뵙네요.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400원을 찍었다가 또 달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또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1,4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불안하게 전개되면서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외환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전개될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한 6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그 배경을 여러분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 향후 외환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가늠하시는데도 충분히 참조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전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기울기가 더 높죠. 더 강하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0원을 터치했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유독 달러 강세 기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유독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 통화보다 원화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것일까? 그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중동 사태 확전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은 말 그대로 위험, 우리의 변동성을 불러오다 보니까 그럼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오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게 뭐예요? 달러와 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이 이렇게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전쟁이 확전된다. 이럴 때마다 금 가격이 치솟고 역사상 최대치로 금 가격이 치솟고 또 달러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야기되죠. 바로 중동 사태가 확전되고 리스크가 점증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동 사태 확전과 동시에 같이 또 야기되는 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에요. 근데 유독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죠. 그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은 노랜딩인가 봐.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없나 봐. 미국은 예외주의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면서 미국은 노랜딩이다. 라고 IMF가 전망을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 미국에 대한 금리가 10년물 장기 금리가 장기 금리는 미국의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년물 장기 금리가 이렇게 치솟아요. 그러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치솟는다는 것은 금리는 곧 돈의 가치고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는 약해지는데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금융시장의 이러한 변동성의 모습도 상대적으로 강달러를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미국 대선이에요. 제가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린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림자만 보여드려도 누군지 다 아시죠?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 결과 다 아세요? 그 누구도 몰라. 누가 될 것 같다라는 감은 있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물음표죠. 물음표를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회피하고 싶죠. 불확실성.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선호 현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금 선호 현상이 촉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물음표가 크게 등장해 있는 국면에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야기될 수 있겠다. 달러 강세의 배경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미리 말씀드린다면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누가 되든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음표가 사라지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라도 꺾일 여지가 있겠죠. 역시 그 부분도 여러분 감안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여러 가지 환율 변동의 배경을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볍게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왜 달러 강세일까? 유독 왜 한국 원화의 약세일까를 설명해 낼 수 없어요. 이것만 갖고.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미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나홀로 골디락스라는 그 트렌드를 제시했어요. 18가지 트렌드 중에 5번째 트렌드가 나홀로 골디락스예요.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영어로는 더 US exceptionalis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려운데,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인데, 경기 둔화 국면인데, 저성장 고착화인데, 미국 경제는 오히려 노랜딩이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가 머니인사이드에서 소개해 드릴 때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습니다. IMF가 전망할 때 종전 전망치가 2.6%였었어요. 근데 2.8%로 상향 조정했어요. 내년 전망치도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어요.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한다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을 내년까지도 유지한다. 물론 성장 둔화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노랜딩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의 예외다. 나홀로 골디락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월 30날 밤 9시 반에 미국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만 이 지표는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트의 전망치를 가지고 2.9%로 현재 전망하고 있거든요. 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분기별 전망치로만 봐도 24년 2분기 3.0, 24년 3분기 2.9, 또 4분기 2.5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라는 유로존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 경제 작년 마이너스 0.2, 올해 0.0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만 예외주의로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펀더멘탈이 강하다. 미국으로의 돈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미국 달러를 갖자 하는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배경이 된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미국 예외주의를 보여주는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한국의 금리는요. 한국이 10월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강달러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강달러 오게 된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10월에 안 했다면 그랬다면 이 정도 강달러는 안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강달러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진이나 또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기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이었으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뭐냐면 어쨌든 금리 인하가 강달러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치면 2%포인트의 격차를 두었었던 이미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여기 보세요. 2%포인트의 격차를 두었었던 이 지점보다 지금 1.75%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진 이 지점에 오히려 1,400원 수준의 강달러가 나오는 배경은 뭘까? 단순히 금리 격차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의견을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의견 드린다면 다만 향후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환시장의 불안이 야기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어서 단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되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음 6번째입니다. 결국 환율 변동의 배경, 특히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거 맞지만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온 건 맞지만 유독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은 달러 강세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원화 약세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원화 약세는 뭘로 설명할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 부분 취약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발표된 여러 지표들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여지는 지표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22년 소매 판매 증감률이 마이너스 0.3이었고요. 23년 마이너스 1.5,
24년 상반기 마이너스 2.4%로 정말 역대급으로 소매 판매 침체로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내수 경기가 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 엊그저께 발표된 한국 경제 3분기 GDP 속보치가 0.1%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직전 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0.2%였거든요. 2분기가 마이너스 0.2%였는데 그 2분기랑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가 발휘돼서라도 통상 뭐 0.5나 그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기저효과가 발휘됐는데도 0.1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증가율입니다. 0.1%는. 그리고 우리나라 24년 GDP 증가율이 만약에 연간 2.4% 성장을 한다면 우리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2.4% 수준을 하려고 한다면 이 3분기 GDP 증가율이 0.5%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근데 0.5%를 크게 못 미치는 0.1% 나왔기 때문에 기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팽배하게 된 거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보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5%니까요. 여기 꺾이는 구간을 보세요. 경기 사이클상 꺾이는 구간이 뭐 사실 23년 경제도 1.4%로 정말 어려웠었고 정말 어려운 경제에서 나름 24년 초에 이것도 기저효과 때문에 3.3%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점을 찍고도 그마저도 이게 하강 국면에 진입한 거니까 이 경기 침체 국면인데 이게 이미 23년, 24년이 그 국면에서도 또 하강 국면에 진입한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많으나 일단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큰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오른쪽 이 부분만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이 보면 우리 GDP 증가율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0.1%라고 했죠. 그 0.1%를 어떻게 민간 부분과 정부 부문을 합쳤을 때 0.1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기여도라고 합니다. 민간의 기여도와 레고 블록, 정부의 기여도를 레고 블록 두 개를 쌓아서 0.1이 나온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레고 블록이 각각 높이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오른쪽을 보세요. 민간 부문의 레고 블록이 지하실이에요.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문의 레고 블록이 0.5예요.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0.1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부문은 2분기가 마이너스 0.2, 3분기가 마이너스 0.4. 민간 부분 경기 침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문의 일부 어떤 투입으로 인해서 일부 GDP 성장 기여도를 만들어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진짜 어렵게 0.1%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출 항목별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 지출 항목별로 보면 이걸 보겠습니다. 순수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나름 24년에 수출 가지고 성장을 이루어왔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수출 몇몇 품목들의 수출 가지고 그나마 민간 소비는 회복된 적이 없지만 내수 경제는 회복된 적이 없지만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나름 경제를 성장해 왔다라고 표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출마저 기여도가 이렇게 꺾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국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문을.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는 3분기에 속보치로 본 겁니다. 물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옵니다. 한 달 후에 잠정치, 한 달 후에 확정치가 나옵니다만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린 4분기를 살아가고 있고 11, 12월까지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심리 지표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경기 부진이 어느 정도냐면 제조업부터 보겠습니다. 3,500여 개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100을 기준으로 기업 경기가 밑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월에 대한 전망은 그마저도 안 된다. 이번 달보다도 안 좋다. 라고 보고 있고, 업황도 안 좋고, 생산도 안 좋고, 신규 수주도 안 좋고, 제품 재고도 안 좋고, 자금 사정도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으로 갈게요. 비제조업은 쉽게 말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뜻합니다. 역시 계속 22년 중반 이래로 안 좋았는데, 비제조업은 역시 뜯어보면 10월도 안 좋지만 11월은 91.7에서 89.2로 더 안 좋다라고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업황, 매출, 채산성, 자금 사정 전 부문에 걸쳐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기업들이 바이어와의 관계와 또 조달 부서가 구매팀이 앞으로 얼마큼 더 조달해야 됩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이해가시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매출이 일어날 것인지 가늠할 수 있거든요. 다음 달 어떨 것인지 실적을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지표화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어둡습니다. 한국 경기가 부진해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유독 원달러 환율을 치솟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그리고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반영이 된 거겠죠. 그러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특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현재는 높으니까 전제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럼 전쟁이 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땅을 상당 부분 내주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결론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전쟁이라는 그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 선호 현상보다는 공격적 투자 자산,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돼요. 코인이라든가 주식 비중을 세계 투자자들이 늘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그 피벗의 움직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 너무나 강했던 강달러 기조에서의 다소 약세화는 진전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평균선 1,100원에서 1,200원 선 이 정도에 달하는 이 역사적인 평균선을 웃도는 수준의 강달러 기조는 유지되면서 강달러의 다소간의 약세화 이 정도의 흐름이 야기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게 된 배경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끝으로 제가 25년 경제전망서 이렇게 발간해 드렸고 피벗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험난한 파도고요.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또 돈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그 흐름 속에서 특히 미 대선이라는 그 결과 그리고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으로의 거대한 돈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니인사이드에서도 국장이나 한국 부동산에서 탈피해서 미국으로 돈이 빠지고 있다라는 그 썸네일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움직임이 실제 전개될 것이다라는 비슷한 전망도 이 책에 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 네, 그런 마음도 담아서 이상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조만간 머니사이드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